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 감독님의 덤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작이고요. 덤보는 팀 버튼의 최신작입니다. 원작 덤보는 1941년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네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1940년 피노키오, 1940년 환타지아, 1941년 덤보가 개봉한 것이죠. 이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으로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미국은 한참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펼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무위키에 올라온 글에는 당시 덤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덤보가 제작되던 시기 디즈니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피노키오와 환타지아가 흥행에 실패하여 재정적으로 위기가 닥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덤보는 제작비를 크게 줄여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4분의 1, 피노키오의 10분의 1의 제작비로 만들어졌고, 제작비의 절감을 위해 러닝타임을 줄이고 작중에 등장하는 배경도 수채화로 간단하게 그려졌다. 덤보는 개봉 후 좋은 반응을 얻었고 1941년 박스오피스 10위 안에 안착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며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에도 선정되었다. 네. 자, 1941년 애니메이션 덤보의 스토리를 시퀀스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각 시퀀스마다 디즈니답게 고유의 주제가가 있습니다. 황새 아저씨들이 동물 아가들을 서커스단 안에 있는 동물 막사마다 폭탄 투하하듯 떨어뜨려요. 한밤중에 곰, 캥거루, 하마, 호랑이, 기린, 아가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간절히 아가를 기다리는 엄마 코끼리에게만은 아가 낙하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고 서커스단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기차에 올라탑니다. 기차는 의인화되어 표현되어 기차는 철로를 달려서 미국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한편 황새 아저씨는 아기 보따리를 들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탑니다. 전보 아줌마에게 아기 보따리를 전달하고 황새는 퇴장하죠. 전보 아줌마는 아기 보따리를 푸는데 주변의 4마리 아줌마 코끼리가 너무 귀엽다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기침을 하자 커다란 귀가 드러나요. 이 못생긴 귀를 보자마자 4마리의 아줌마 코끼리들은 웃기고 못생겼다고 놀려댑니다. 아기 코끼리 이름은 덤보가 되어 비바람이 심하게 치는 밤 기차는 어느 지역에 도착하고 사람들과 동물들은 합심하여 서커스 텐트를 칩니다. 곧이어 아침이 밝고 서커스 공연은 시작되죠. 덤보는 전보 엄마 곁에 있는데 철없는 동네 아이들이 덤보의 큰 귀를 보고 놀려댑니다. 어떤 아이는 덤보를 끌어내어 귀를 잡아당기고 놀려대요. 이에 격분한 전보 아줌마는 사람들에게 건초 더미를 던지고 사람들은 놀라서 달아납니다. 전보는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올가미에 묶이죠. 전보는 더욱더 흥분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독방에 갇혀버립니다. 덤보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어요. 코끼리 아줌마들은 열심히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는 전보 엄마는 잘못한 게 없고 아기 덤보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아줌마는 덤보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덤보를 모욕 줍니다. 우린 품위 빼면 쓰러지는 코끼리 집안이야. 저런 애가 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야. 이제부터 저 애와는 같은 그릇에서 식사하지 않겠어. 어떤 아줌마 코끼리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아줌마 코끼리도 동조합니다. 덤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은 표정으로 아줌마들에게 아장아장 걸어가요. 이때 아줌마 코끼리는 모두 못 본 척해 라고 말하며 엉덩이로 덤보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덤보를 다 큰 어른들이 왕따 시켜버린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생쥐는 세상 천지에 친구 하나 없구나 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생쥐는 성큼성큼 걸어서 아줌마 코끼리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줌마 코끼리들은 큰 덩치에 걸맞지 않게 기겁하고 생쥐를 피해 달아나죠. 그 모습이 무척이나 우스꽝스럽습니다. 자, 생쥐는 홀로 있는 덤보에게 다가가서 넌 귀가 참 예뻐. 특색 있어. 귀가 큰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해줍니다. 생쥐는 우연히 서커스 단장이 텐트 안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코끼리 17마리가 전부 공 위에 올라가 피라미드를 만들고 합창을 하게 하자는 거죠. 생쥐는 몰래 잠자고 있는 단장의 귀에 다가가 단장 귀에 속삭이며 체면을 겁니다. 덤보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코끼리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죠. 공연 날 모든 코끼리들이 공 위에 위태롭게 올라간 상황에서 마지막 주인공으로 아기 덤보가 달려오지만 덤보의 실수로 공에 부닥치는 바람에 코끼리들은 공을 굴리다가 균형을 잃고 난장판이 됩니다. 결국 거대한 서커스 텐트는 코끼리들의 실수로 무너져 내리고 말죠. 코끼리들은 부상당한 상태로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덤보를 광대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코끼리들은 코를 맞대고 결의합니다. 우리 종족의 수치로다. 우리 모두 맹세하도록 하자. 이제부터 덤보를 코끼리 가문에서 추방한다. 서커스 공연이 시작되고 덤보는 불타오르는 집 창문에 광대 복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덤보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광대들은 불을 끄는 신용을 하지만 천방지축 오합지졸입니다. 불을 끈다는 건 컨셉일 뿐이고 광대들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서로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꽃에 물을 주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광대는 소시지를 불에 굽기도 해요. 이 와중에 덤보는 뒤에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광대 때문에 창 밖으로 떨어지고 바닥에 그물에 떨어져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덤보는 밤중에 홀로 울고 있어요. 생쥐는 이런 덤보에게 기운 내라고 이런저런 말을 건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에게 가보라고 말하죠. 덤보는 좋아하며 독방에 갇힌 엄마에게 갑니다. 전보 아줌마는 독방 창문 너머로 코를 내밀어 아기 덤보를 만집니다. 이때 이런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울지 말아요 우리 아기. 눈물을 닦아요 우리 아기. 내 가슴에 포근히 안겨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밖에 나가 놀 때 다른 애들이 놀려도 신경 쓰지 말아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눈물 맺히게 하지 말아요. 덤보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생쥐도 눈물을 훔칩니다. 한편 서커스 단원들은 덤보를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해야 한다고 서로 낄낄거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걸어가는 덤보는 눈물을 흘립니다. 생쥐는 덤보와 걸어가며 덤보를 위로하죠. 생쥐는 물을 마시면 좀 나아질 거라며 덤보를 물통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물통에는 좀 전에 술병이 엎어졌습니다. 덤보와 생쥐는 술을 마시고 서로 취했습니다. 덤보는 술에 취해서 코로 풍선을 부는데 자유자재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코 풍선으로 만들어진 모양이 분홍 코끼리 모양으로 변화하며 춤을 춥니다. 술에 취한 덤보와 생쥐는 하늘에 그려지는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분홍 코끼리는 나름의 현란한 서커스 공연을 합니다.
무척이나 환상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기괴하면서도 재미난 명장면입니다. 아마도 팀 버튼은 이 분홍 코끼리들의 군무 장면의 독특한 분위기와 느낌에 반해서 덤보 실사화를 맡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팀 버튼스러운 이미지들의 연속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분홍 코끼리 군무 씬이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애니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다양한 기법으로 코끼리들이 표현됩니다. 코끼리의 모양은 자유자재로 변화하며 다양한 컨셉으로 춤을 춥니다. 분홍 코끼리들은 유령처럼 보이다가 지렁이처럼 되었다가 각종 문양의 코끼리가 되기도 하고 원색적인 코끼리 가면처럼 보이다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낙타 코끼리가 되었다가 황금 코끼리가 나팔을 불고 클래식 음악에 맞춰 음영이 도드라진 코끼리가 춤을 추고 호수에서 코끼리 배가 지나가다가 코끼리가 발레를 추고 코끼리가 스키를 타다가 발리 댄스를 추던 코끼리들이 코에서 전기를 뿜으며 전기를 온몸으로 돌리다가 코끼리들이 짝을 맞추어 춤을 추는데 갑자기 코끼리 자동차 경주가 되고 코끼리 열차가 지나가고 온갖 코끼리 이미지들이 난장을 부리다가 코끼리가 하늘에서 서서히 떨어지며 음악이 갑자기 잔잔해지고 이른 아침의 풍경으로 뒤바뀌며 코끼리들은 구름 모양에 흡수돼요. 자, 이것이 분홍 코끼리 씬을 이 말로, 글로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자, 되게 독특하죠? 직접 보세요. 덤보 애니는 저작권이 만료되어 유튜브에서도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덤보라고 치면 나와요. 러닝타임이 1시간가량이니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이 되자 까마귀들이 나무 위에서 수다를 떱니다. 나무가지 위에 덤보와 생쥐가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어요. 까마귀들은 담배 연기로 생쥐를 깨웁니다. 나무 위에 있는 걸 발견한 덤보는 놀라서 생쥐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죠. 생쥐는 덤보에게 세계 9대 불가사의가 될 거라고 격려해 주는데 이를 지켜보던 까마귀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생쥐의 말을 비꼬면서 노래 부릅니다. 까마귀들은 덤보와 생쥐를 비웃는 것이죠. 생쥐는 화가 나서 까마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라. 다 자란 어른들이 불쌍한 고아 아이를 그렇게 몰아세우다니.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헤어졌다고 생각해봐. 밤에 재워줄 이도 없고 포근하게 안아줄 이도 없고 울어도 달래줄 이도 없어. 이 비정하고 냉정한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해봐.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단지 귀가 크다는 이유 하나였어. 괴물이라고 놀리면서 짓궂게 장난을 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려 하자 엄마를 독방에 가둬버렸어. 더 심한 건 이 애를 광대로 만들어버린 거야. 미래를 막아버린 거라고. 너희 같은 무정한 까마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뭘 하겠어. 계속해. 맘대로 비웃어. 발로 차. 어서. 다 상관없어. 이 얘기를 가만히 듣던 까마귀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까마귀들은 생쥐에게 다가가서 사과하고 우리 모두는 너희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까마귀 깃털 하나를 가져온 생쥐는 마술 깃털이라며 이것만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덤보에게 말합니다. 언덕 위에 서 있던 덤보는 까마귀 깃털을 코로 잡고 귀를 펄럭여서 하늘을 날아요. 그리고 서커스 공연이 시작됩니다. 덤보는 무척이나 높은 불이 난 집 무대에 서 있습니다. 까마귀 깃털을 코로 꽉 잡은 채 말이죠. 덤보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깃털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생쥐는 덤보에게 마술 깃털은 거짓말이었다고, 넌 날 수 있다고, 귀를 열라고 말합니다. 바닥에 닿으려던 찰나 덤보는 하늘을 납니다. 덤보는 하늘을 날며 서커스 단장과 광대 분장을 한 사람들을 골려줍니다. 코끼리 아줌마들에게도 땅콩을 따발총처럼 쏴서 골려주죠. 그리고 덤보 관련 신문 기사가 화면 가득 지나갑니다. 코끼리의 묘기, 인기를 한 몸에 100만 달러짜리 모험에 가입한 코끼리의 귀,
$100만 보험이겠죠? 덤보 비행 기록을 갱신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덤보 폭격기. 덤보의 매니저 할리우드와 계약하다. 장면은 바뀌어 서커스단의 기차가 노래와 함께 달리고 마지막 칸에 엄마 코끼리 점보가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늘 위로 덤보가 까마귀들과 함께 날아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 원작 덤보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스토리를 갖고 어떻게 영화를 만드시겠습니까? 라이온 킹의 경우 스토리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 실사화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라이온 킹의 실사 영화는 원작 애니의 스토리 라인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니까요. 하지만 덤보 실사의 영화의 경우 원작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원작 덤보의 스토리 라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황새가 아기 보따리를 날라 서커스단의 동물마다 아기 보따리를 받고 기차가 출발하고 기차 안에서 점보 엄마가 덤보를 확인하고 코끼리 아줌마들이 놀려댑니다. 서커스 텐트가 쳐지고 덤보의 큰 귀를 보고 아이들이 놀려대자 점보 엄마가 화가 나서 난동을 부려요. 점보 엄마는 독방에 갇히고 덤보는 홀로 울다가 생쥐를 만납니다. 공 위에 17마리 코끼리가 올라가는 공연을 하는데 점보의 실수로 코끼리들이 엎어져 텐트가 무너집니다. 코끼리들은 부상당한 채로 덤보를 자기 무리에서 추방하고 덤보는 광대 복장을 한 채 불타오르는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는 공연을 합니다. 한밤중에 홀로 오는 덤보에게 생쥐가 찾아와 엄마에게 가자고 제안하고 엄마를 잠시 만나고 나온 덤보와 생쥐는 물통에 든 술을 마시는 바람에 분홍 코끼리 환상을 봐요. 아침에 까마귀 무리를 만나서 마법 깃털을 얻은 덤보는 귀를 펄럭이며 하늘을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덤보는 불타오르는 거충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멋지게 하늘을 날죠. 자, 이 모든 장면을 그대로 실사로 옮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원작은 만화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면들로 차고 넘칩니다. 황새가 아기 동물 보따리를 물고 하늘을 나는 장면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설득시키겠습니까? 동물들이 말을 하는 장면은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17마리 코끼리가 공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실제 코끼리 비율로 촬영하는 게 가능할까요? 덤보와 생쥐가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보게 되는 분홍 코끼리 환상 장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원작의 러닝타임은 고작 1시간 뿐인데 기존 스토리 라인을 충실히 재현할 경우 1시간 만에 영화는 끝나버립니다. 팀 버튼은 2시간짜리 영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스토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팀 버튼을 비롯한 각본가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하여 한동안 막막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겠죠. 영화화된 2019년작의 결과물을 보고 팀 버튼이 과연 원작과 다른 어떤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덤보의 1941년작 장편 애니는 원작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덤보의 2019년작 실사화 영화는 실사라는 명칭을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원작과 실사의 가장 큰 차이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스토리 전개의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원작에서 사람들은 엑스트라처럼 소비되는 주변 인물에 불과합니다. 고작 텐트 안에서 대화하는 그림자로 비추거나 서커스 텐트를 치는 인부들로 묘사됩니다. 서커스 공연 중 등장하는 광대들도 사람이지만 소품 정도로 소모됩니다. 원작에서 극의 중심축은 황새 아저씨들, 점보 엄마, 코끼리 아줌마들, 생쥐, 까마귀들 같은 동물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깊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죠. 반면 실사에서 동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동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말 그대로 동물 같은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다만 덤보 정도만이 지능이 상당히 높은 아기 코끼리여서 사람 말도 알아듣고 반응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원작에 나왔던 주요 동물 친구들, 즉 황새 아저씨, 생쥐, 까마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사는 온전히 사람들이 극을 주도합니다. 실사에서는 누나 밀리 페리어와 동생 조 페리어, 아빠 홀트 페리어가 극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커스 단장 맥스 메디치와 여러 서커스 단원들도 등장합니다. 드림랜드의 반데비어 사장과 콜레트 마샹도 주요 등장 인물이죠. 이처럼 극의 무게 중심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감에 따라 실사 스토리는 원작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덤보 원작과 실사에서 변함없이 동일한 부분은 덤보라는 귀 큰 아기 코끼리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렇듯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실사 영화에서 동물들이 말을 할 경우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보였겠죠. 이 경우 동물과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느냐도 주요 이슈였을 겁니다. 팀 버튼은 동물이 말을 못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원작의 주요 동물 친구들은 대거 퇴장할 수밖에 없었죠. 동물들이 원작처럼 주요 등장인물로 극을 전적으로 이끌어갈 경우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서커스단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해프닝이라는 극 전개를 어떻게 개연성 있게 이어갈지도 의문이었을 거예요. 팀 버튼은 원작이 단지 동물들 사이의 갈등과 공감에 그쳤다면 이를 동물과 사람 사이의 연대와 투쟁으로 외연을 확장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작의 철학적 의미를 곱씹어보죠. 덤보의 큰 귀는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를 뜻합니다. 엄마 덤보는 장애 코끼리를 출산한 거죠. 이 영화는 덤보의 장애를 마주한 여러 사람들의 혐오, 비난, 질타를 노골적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코끼리 아줌마들은 덤보를 보고 웃기다고 놀려대고 꼬마 아이들은 귀를 잡아당기고 조롱하죠. 이 만화는 현실에 대한 은유이자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미국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종 차별, 외모 비하 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덤보는 말을 못합니다. 모든 동물이 말을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덤보만 말을 못해요. 물론 아기 코끼리라서 아직 말을 못 배웠고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덤보는 귀만 큰 게 아니라 언어 장애도 갖고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원작에서 덤보는 움츠러들고 눈물 흘리고 기죽고 숨어버립니다. 고통받는 자들은 말을 못하죠.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은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기 거부하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은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실제 말을 못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말이 대중에게 전달되지를 않아요. 언론은 국회의원이나 기업인, 연예인의 말들은 충실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잘 전달하지만 음지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늘 생략되고 삭제됩니다. 여러분은 성소수자, 장애인, 가난한 자, 어떤 사건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언어 장애를 가진 덤보는 이런 구조적 비대칭 상황을 적절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작의 덤보는 실사 영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작의 철학적 의미를 곱씹는 까닭은 팀 버튼이 이러한 함의를 고스란히 실사에 반영했기 때문이죠.
영화 감독이 어떤 고전을 리메이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원작의 의미입니다. 덤보의 큰 귀는 컨셉이고 이 컨셉이 의미하는 바는 장애, 차별, 혐오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어떤 사건을 통해 얼마나 관객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전달할 것이냐가 리메이크의 관건이겠죠. 잘된 리메이크는 원작의 외양을 고스란히 되살리는 게 아니라 원작이 깊이 머금고 있는 원작의 영혼과 원작의 심장을 관객에게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논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원작과 실사의 스토리 차이가 근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의미함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가치이고요. 철학입니다. 팀 버튼은 실사에서 원작의 그러한 요소들을 잘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사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하늘 위로 한때의 새 무리가 날아갑니다. 황새 무리로 보입니다. 원작에서 아기 보따리를 물어날랐던 황새 아저씨들을 이런 식으로 계승한 것이죠. 아주 짧은 순간 스쳐가듯 보이지만 원작을 봤던 관객이라면 대번에 알아봄직한 숨겨진 장면입니다. 이렇듯 실사 영화에는 원작의 흔적이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마치 원리를 찾아라처럼 원리의 모습만 이미 알고 있다면 원리 같은 그 모습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메디치 브라더스 서커스 겨울 공연이라는 정문의 타이틀이 보이고 이어서 플로리다주 세러소타 1919년이라는 지명과 연도가 표시되죠. 이렇듯 실사는 인트로부터 시공간적 명확성을 부여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장치들은 모두 관객의 몰입을 돕기 위한 것이죠. 이제 막 짐을 실은 서커스단 기차는 단장의 함성과 함께 출발합니다. 기차는 정면에서 그 얼굴이 한번 보여지는데 이는 원작의 의인화된 기차를 연상케 합니다. 기차의 옆면에 각 칸마다 페인트칠로 그려진 서커스 단원들의 모습이 하나씩 등장해요. 메디치 브라더스 서커스, 말 위의 스타 홀트와 애니, 미스 아틀란티스 살아있는 인어, 천하무적 롱고 세계 챔피언, 프라메시 마음을 홀리는 마술피리, 놀라운 동물들, 이렇게 극중에 등장하는 주요 서커스 단원들과 동물들의 소개가 그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트로와 아웃로의 극명한 대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트로에서는 이처럼 죽어있고 생명력 없는 다 벗겨지고 헤어진 그림의 방식으로 보여지던 서커스 단원들이 아웃로에서는 극적 반전을 이루어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연하는 활기찬 모습을 메디치 단장이 한 명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트로에서는 메디치 브라더스 서커스였는데 아웃로에 가서는 메디치 패밀리 서커스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서커스 단장 메디치는 실은 브라더스, 즉 형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디치 브라더스 서커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단장의 결핍은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메디치는 극에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단원들을 패밀리, 즉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장애를 가진 건 덤보뿐만이 아닙니다. 덤보는 귀가 크다는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졌을 뿐이죠. 이 장애라는 것도 누군가가 장애로 인식해서 장애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장애가 아님은 물론입니다. 각 인물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애란 말은 결핍이나 트라우마 같은 단어로도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따라가며 각 인물마다의 장애와 결핍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트로 시퀀스는 광활한 미국 대륙을 열차가 가로지르며 달리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 풍경과 오버랩되어 미국 지도를 따라서 빨간 점선으로 열차가 달리는 모습과 공연한 장소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이 위에 실제 서커스단의 공연 장면을 오버랩 시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서커스단이 미국 전역을 돌며 성공적으로 공연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차는 이윽고 조플린이란 지역에 다다릅니다. 덤보라는 타이틀이 열차 연기 속에서 서커스단 로고처럼 떠올라요. 자, 여기서 왜 서커스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팀 버튼이 반한 이미지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버튼은 자신이 보고 싶은 이미지들을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영화를 만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팀 버튼은 미장센적 역량이 특출난 감독인 만큼 특정 이미지 구현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팀 버튼은 오래된 것들의 진한 향수를 가진 감독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나 드라큘라 같은 빌런들은 최근에 나오는 마블 빌런들에 비해 한물간 것처럼 보여지는 구식 악당임에 틀림없지만 팀 버튼은 굳이 이러한 드라큘라나 늑대인간, 마녀 같은 오래된 악당들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악당들을 스크린에 집요하게 구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옛날에는 흔했지만 지금은 진귀한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서커스도 그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추억이었을 겁니다. 서커스의 알록달록한 원색적 색감이 1차적으로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고 몸을 기이하게 구부리거나 재주를 부리는 단원들의 동작들이 그의 영감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서커스야말로 팀 버튼적인 색깔을 잘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이죠. 이미 팀 버튼은 배트맨과 배트맨 리턴즈에서 빌런과 빌런의 부하들을 광대라는 이미지로 희화화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릿광대는 서커스의 전형적인 이미지이죠. 빅피쉬에서도 주인공은 서커스 단원으로 몇 년간 살아갑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그 색감에 활용해서 서커스를 연상시키고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은 영화의 등장인물들 자체가 서커스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즉, 팀 버튼은 서커스적인 것들을 자신의 영화에서 꾸준히 구현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팀 버튼이 서커스를 주요 소재로 다룬 덤보를 감독한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 덧붙이자면 서커스 단원들은 일반인과 신체적 외형이나 능력이 다른 특이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입니다. 이른바 소수자나 약자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지나치게 키가 크거나 지나치게 키가 작은 사람, 몸을 극도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홀쭉한 사람, 재주를 잘 넘거나 줄을 잘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면 아무 쓸모도 없을 뿐 아니라 남들과 튀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튀어 보여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을 모아놓고 전시하고 즐기는 것이 서커스입니다. 서커스는 기이하고 특이한 사람들을 자신을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히히덕거리며 관람하는 공연 서비스입니다. 서커스는 한편으로 특이한 사람들을 품고 보호하며 일거리를 주는 순기능을 하면서도 쇼 비즈니스 차원에서 특이한 사람들을 전시하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악기능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팀 버튼이 모를 리가 없겠죠. 팀 버튼은 덤보에서 단원들의 고유의 특수성은 발휘하게 하면서 동시에 쇼 비즈니스적 특성은 신랄하게 대놓고 비판합니다. 원작은 차별과 혐오만을 포커스로 두었는데 팀 버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기업 논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중에서 덤보만큼 무겁고 신랄한 사회 비판을 가하는 작품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대부분 가족 사랑 이야기이고 권선징악이 줄을 이루는 디즈니 작품들 중에서 덤보가 해내는 성취는 그만큼 탁월한 것이죠. 자, 기차가 멈춰 서며 뿌옇게 증기가 땅에 서립니다. 이 매연을 뚫고 한 소년이 달려요. 소년의 이름은 조 페리어인데 누나 밀리 페리어에게 기차가 들어왔다고 다급히 알립니다. 누나는 공연에 나설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쓴 생쥐를 청진기로 진찰하는 중이었어요. 이 생쥐는 원작에서 덤보와 같이 울어주고 덤보를 성심성의껏 대변해 주었던 바로 그 생쥐입니다. 실사에서 이 생쥐는 다만 이렇게 잠깐 모습을 비출 뿐입니다. 원작의 생쥐 역할은 이 꼬마 아이 2명이 고스란히 물려받은 셈이죠. 아이들이 열차 플랫폼에 서자 저기 기차 연기 너머로 아빠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빠에게 신나서 달려가죠. 아빠의 한쪽 팔이 없습니다. 아빠는 전쟁에서 한 팔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이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빠를 봅니다. 아빠 홀트 페리어에게 팔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승마 연기로 서커스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팔을 잃어버렸으니 홀트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아내 애니도 독감으로 죽은 상황에서 홀트는 아이 둘을 책임져야 하고 가장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홀트는 아이들과 함께 서커스 단원들을 둘러보며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다들 반갑게 맞이해주죠. 그런데 서커스 단장 메디치가 갑자기 자신의 막사에서 튀어나오며 흥분해서 말합니다. 규칙 1번은 동물 우리를 잠궈두는 것인데 건달 같은 원숭이 놈이 튀어나와 자신의 잠을 방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내내 원숭이는 메디치의 모자 위에 올라갔다가 등 뒤에 숨었다가 하며 메디치를 농락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메디치와 동물들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이죠. 이 서커스단에서 어른들에게 동물들은 단지 관리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메디치는 롱고를 부르며 롱고의 역할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줍니다. 롱고는 예산, 회계관리, 재고관리, 동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해주죠. 롱고는 짜증난 표정으로 자신이 단지 차력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단장이 단원들을 인간적인 과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부여해서 기능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상의 두 가지 면모에서 알 수 있듯이 단장 메디치 맥스는 동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양쪽 모두에서 공감과 소통으로 하기보다는 지극히 관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디치의 장애이며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장은 애니가 죽고 홀트도 없는 상황에서 홀트의 말을 팔아버렸습니다. 단장은 이런 면면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장이나 관리자를 대변하는 캐릭터예요. 사장은 모든 것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회사의 이득인가, 이득이 아닌가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죠. 홀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홀트가 얼마나 말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 등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메디치 단장은 홀트에게 코끼리를 돌보는 자리를 권유해요. 메디치는 임신한 코끼리를 투자 차원에서 들여왔죠. 단장을 비롯한 아빠는 딸 밀리 페리어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 기술을 배우라고 강요하지만 밀리는 자신이 과학에 관심 있고 과학을 하고 싶다고 우깁니다. 한밤중에 황새가 코끼리 우리를 다녀가고 아침에 보니 전보는 덤보를 낳았습니다. 이 지점도 원작의 황새 아저씨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덤보 탄생 소식을 들은 단장은 욕탕에서 낮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빨리 언론에 알리라며 롱고를 닥달하죠. 덤보를 보자 단장은 괴물은 괴물쇼에서 다 보여주는데 코끼리까지 괴물이면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단장은 롱고에게 우리 사기당했어, 이렇게 말하죠.
덤보의 엄마 전보가 임신한 걸 보고 단장은 얼마 전에 전보를 사왔던 거예요. 어떤 성질 나쁜 아저씨가 덤보를 골려주자 엄마 전보는 그 아저씨를 물통에 코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단장은 성질이 나서 홀트에게 저 귀를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우리에 갇혀있는 덤보를 찾아오죠. 생쥐 우리를 보여주며 서커스단에서는 크든 작든 다 가족이라고 말해줘요. 누나는 우리가 같이 있어주자고 덤보가 엄마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렇듯 아이들이 빠른 시간에 덤보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서로 엄마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조는 자기 모자에 달린 검은 깃털을 덤보에게 건네죠. 이 검은 깃털은 원작의 까마귀 깃털을 떠올리게 합니다. 깃털을 불며 놀던 덤보와 아이들은 덤보가 실수로 깃털을 코로 빨아들이자 덤보가 갑자기 깃털 때문에 코가 간지러워서 기침을 하게 되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아빠에게 달려가 말하지만 아빠는 괴롭히지 말라면서 오히려 잔소리만 하죠. 아이들은 시무룩해져서 다시 덤보에게 가고 밀리는 과학의 기본은 흥미를 갖는 거라고 말합니다. 서커스단 공연이 시작됐어요. 덤보는 유모차에 가만히 앉아서 귀를 가리고 아기처럼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덤보가 관객 중 한 명의 모자 깃털을 호기심에 코로 빨아들이고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덤보의 모자가 벗겨졌어요. 관객들은 이런 덤보의 큰 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덤보를 비웃고 코끼리들은 사람들의 야유 소리에 흥분해서 발을 구릅니다. 이때 엄마 전보가 무대 뒤편에 있다가 아이 덤보를 지키기 위해 장내로 돌진하죠. 가까스로 홀트는 전보를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던 성질 나쁜 단원 아저씨가 채찍을 휘두르며 전보를 위협해요. 전보는 난동을 부립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서커스 텐트를 빠져나가죠. 서커스 천막은 무너지고 성질 나쁜 서커스 단원 아저씨는 텐트 기둥에 깔려 그만 죽고 맙니다. 한밤중에 전보는 독방에 갇혀있고 덤보는 몰래 텐트를 빠져나와 엄마에게로 다가갑니다. 이때 원작에도 나왔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유일하게 원작의 노래가 그대로 나오는 파트이죠. 전보는 코로 덤보를 감싸 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침이 되자 단장은 전보를 환불해달라고 우기다가 반값에 다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가는 헤어지고 말죠. 한밤중에 낙담하고 누워있는 덤보에게 밀리는 찾아갑니다. 덤보가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밀리는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해주죠. 곧 이어서 밀리의 동생 조도 찾아옵니다. 조는 땅콩 한 보따리를 풀고 갑니다. 마침 깃털 하나가 전보 앞에 떨어지고 전보는 다시 깃털을 빨아들여 기침을 하면서 날아오릅니다. 이를 보고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공연을 해서 돈을 벌어 엄마를 다시 되찾아오자고 덤보에게 말합니다. 곧이어 공연이 시작되고 어릿광대 애들은 소방수 역할을 해요. 덤보는 어릿광대 분장을 하고 불이 난 건물에 불을 끌어 투입됩니다. 코로 물을 빨아들이고 덤보는 각본대로 물로 불을 끄죠. 그런데 각본과 달리 불이 갑자기 건물에 다시 붙고 덤보는 불이 난 건물 맨 위에 홀로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밀리는 재빨리 깃털을 들고 덤보에게로 다가갑니다. 깃털을 넘겨받은 덤보는 망설이다가 땅으로 추락하고 마침내 하늘 위를 날아갑니다.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탄성을 지르며 환호하죠. 덤보는 순식간에 스타가 됩니다. 공연은 순식간에 매진되고 말죠. 원작은 N이라서 덤보의 큰 귀와 덤보가 나는 모습이 이질감이 없었지만 이를 실사화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덤보의 지나치게 큰 귀와 덤보가 나는 모습이 이질감을 일으키거나 마냥 판타지스럽게만 보여질 우려가 있다는 걸 팀버튼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실사화하면서 덤보의 디자인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게 큰 숙제였겠죠?
놀랍게도 팀 버튼은 이런 덤보의 디자인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훌륭하게 해냅니다. 덤보가 하늘을 나는 모습도 당연히 기구가 크다고 해서 그 큰 덩치가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덤보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디자인의 승리이고 연출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영화가 시작한 지 42분쯤 흘러서 V.A. 반데비어스가 자신의 차를 타고 등장합니다. 대통령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덤보를 보기 위해 달려온 것이죠. 자, 반데비어 역은 마이클 키튼이 맡았습니다. 마이클 키튼과 팀 버튼은 배트맨 시리즈와 비틀주스에서 같이 합을 맞춘 적이 있었죠. 팀 버튼은 그 시절에 오랜 친구를 잊지 않고 다시 부른 겁니다. 반데비어와 함께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여자 고개사 콜레트 마샹입니다. 콜레트 마샹 역할은 에바 그린이 맡았어요. 에바 그린은 최근에 팀 버튼 영화들인 다크 섀도우,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에 이어서 이번 덤보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서 꽤 오랜 동안 팀 버튼의 뮤즈 역을 했던 헬레나 보넴 카터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에바 그린은 새로운 팀 버튼의 뮤즈가 된 느낌이에요. 에바 그린의 선명한 이목구비가 팀 버튼 영화의 색감과 잘 맞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서커스 단장 맥스 메디치 역할은 데니 드비토가 맡았는데, 데니 드비토는 배트맨 리턴즈에서 펭귄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빅피쉬에서도 밤에는 늑대인간으로 변신하는 서커스 단장 역할을 멋지게 소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서커스 단장 역할만은 데니 드비토가 적격이라서 팀 버튼이 그를 다시 기용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덤보에는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데비어는 맥스 메디치 단장에게 말하죠. 당신은 굉장히 귀한 걸 갖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걸 가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가졌는지 알아요? 바로 미스터리.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잘 알죠. 허풍쟁이, 사기꾼, 기회주의자. 그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엔 진실을 향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맥스 좀 둘러봐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먹고 살겠어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란 말이죠. 관객들을 끄는 게 관건이죠. 이미 난 전부 다 준비돼 있는데 뭐가 없느냐. 결정적 한방. 메디치 브라더스엔 브라더가 없죠. 형제가 하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나랑 동업을 하자는 말이요? 맞아요. 집도들이죠. 서커스 단원 전부에게. 그래요. 함께해요. 가족이 되자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떠납시다. 드림랜드로. 자, 역시 사업가답게 사업가에게 제안을 했고, 메디치 단장은 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죠.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세운 테마파크 드림랜드가 곧 화면에 등장합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확장되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서커스 퍼레이드를 벌여요. 어안이 벙벙해서 메디치와 단원들은 이 행렬 사이에 끼어 걸어갑니다. 반데비어는 단순히 덤보가 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 덤보를 타고 나는 여신을 보여주기 위해 콜레트 마샹에게 덤보를 타고 날아보라고 권합니다. 이건 명령에 가깝죠? 하는 수 없이 콜레트는 덤보와 훈련을 하지만 서로의 합이 잘 맞지 않아 그물에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반데비어가 보는 앞에서 덤보는 콜레트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콜로세움이란 이름이 붙은 거대한 서커스 천막에 관객들이 꽉 들어찹니다. 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군무를 추죠. 자본의 힘 때문에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VIP석에서 레밍턴 씨는 은행 투자자로 여기 참석했습니다. 레밍턴에게 잘 보여야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콜레트나 맥스 메디치나 레밍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연을 기다리는 중간에 서커스 단원들은 비눗방울로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마침내 분홍 코끼리들이 등장합니다. 원작의 분홍 코끼리 씬을 이렇게 오마주해서 팀 버튼은 멋지게 표현한 것이죠. 맥스 메디치는 분홍 코끼리잖아 대놓고 말합니다. 공연을 기다리는 덤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맑은 눈망울로 분홍 코끼리들을 감상해요. 참 환상적인 명장면이니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분홍 코끼리들의 군무가 끝나고 드디어 덤보의 차례가 찾아옵니다. 공연장에 홀로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회자는 이런 멘트를 합니다. 날파리도 날아다니고 말파리도 날아다니고 심지어 똥파리도 날아다니는 세상이죠. 하지만 코끼리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이 멘트는 원작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까마귀들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땅콩 춤추는 것도 봤고 고무밴드가 연주하는 것도 봤고 바늘기가 윙크하는 것도 봤지만 코끼리가 하늘을 난다는 말은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듣는 소리야. 노래 구조가 절묘하게 같죠.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A도 날고 B도 날고 C도 나는데 코끼리가 나는 건 못 봤다. A도 보고 B도 보고 C도 봤는데 코끼리가 나는 건 처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원작의 노래를 사회자의 멘트는 계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덤보와 콜레트는 작은 원반 같은 접시에 올라서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덤보가 하늘을 날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덤보는 실수로 깃털을 놓쳐버려요. 콜레트는 균형을 잃고 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다행히도 마침 달려나간 홀트 덕분에 콜레트는 목숨을 건집니다. 덤보는 땅에 떨어지다가 깃털을 들이마시고 하늘을 멋지게 납니다. 하늘을 날던 덤보는 출입구 쪽으로 돌진해서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던 반대비어는 내 공연은 어떡하고 라고 소리치죠. 덤보는 드림랜드 내에 있는 여러 구역 중 하나인 악몽의 섬으로 날아갑니다. 악몽의 섬에 덤보의 엄마 전보가 갇혀 있었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반대비어 씨를 찾아가 호소하죠. 덤보가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비어는 덤보가 엄마 말만 들을 거라고 말하면서 어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홀로 서기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비어는 자신의 하수인에게 어미를 당장 치워버리라고, 즉 죽이라고 명령하죠. 반대비어는 아이들에게 전보가 긴 여행을 떠날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진실을 모를 리가 없죠. 밀리는 과학관으로 가서 마리 퀴리 전시관 앞에 앉아 있어요. 과학에 대한 열망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여기서 사귀고 있었던 거죠. 밀리를 찾아온 아빠 홀트에게 밀리는 찬란한 미래라는 이름이 써있는 전시의 인형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인형들은 기계처럼 특정 동작을 반복해요. 1919년에 이런 장면들은 정말 놀라운 미래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반대비어는 맥스 단장에게 단원들 해고 통지하라고 명령해요. 결국 반대비어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기죽고 실망한 채 덤보의 우리에 모여있는 단원들에게 반대비어의 실무자 중 한 사람이 지시 내리는 걸 듣자마자 일을 그만뒀다면서 말합니다. 전보가 내일이면 아주 먼 곳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서커스 단원 사람들은 의기투합하여 전보와 덤보를 구해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지점부터 대략 30분간 덤보와 전보 탈출 작전이 진행되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첩보 작전 같은 긴박함과 액션의 화려함이 펼쳐지죠. 이 장면들은 직접 영화를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비어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드림랜드는 불바다가 되어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전보와 덤보는 결국 멋지게 탈출하죠. 덤보는 그 과정에서 불 속에 갇혀있던 아이들과 홀트를 구해냅니다. 덤보는 깃털이 있어야만 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는데 깃털 없이도 자유자재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전보와 덤보는
화물선에 타고 원래 자신의 서식지로 보내집니다. 메디치 브라더스 서커스는 이제 메디치 패밀리 서커스가 되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단원들은 이제 정말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모든 단원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동물들이 더 이상 구경거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커스단에 있던 그 모든 동물들은 자신들이 원래 살던 서식지로 보내졌습니다. 덤보의 마지막 장면도 덤보와 전보가 아프리카로 보이는 서식지에서 코끼리 동료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덤보는 신나서 그 코끼리들 사이로 한 바퀴 휙 돌아서 날아옵니다. 자, 정리해보면 원작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었다면 팀 버튼의 실사는 차별과 혐오의 플러스에서 기업의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비판하고 동물권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갑니다.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꼭 다뤄야 할 메시지를 적절히 담아낸 것이죠. 어쩌면 반대비어의 탐욕과 몰락이라는 주제는 다른 영화에서도 이미 익숙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동물권에 대해 덤보라는 주인공이 결국 자유로워지는 모습으로 잘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작의 마지막을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덤보 관련 신문 기사가 화면 가득 지나갑니다. 코끼리의 묘기, 인기를 한 몸에, 100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한 코끼리의 귀, 덤보 비행 기록을 갱신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덤보 폭격기, 덤보의 매니저 할리우드와 계약하다. 자, 결국 원작 애니의 덤보는 유명해졌고 보험에도 가입하고 비행 기록을 갱신하고 폭격기 모델이 되었죠. 덤보의 매니저 생지는 할리우드와 계약했습니다. 철저히 자본에 종속되어 자본에 충실한 종이 되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작의 결말은 그 당시에는 해피엔딩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새드 엔딩이자 블랙 코미디나 다름없는 것이죠. 팀 버튼도 이 지점의 부조리함을 정확히 간파했을 겁니다. 1941년과 2019년의 격차만큼 시대가 달라진 만큼 영화도 진보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자본의 소나기로부터 덤보를 자유롭게 해주자. 드림랜드로 대표되는 테마파크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자. 덤보와 전보를 원래 살던 서식지로 자유롭게 보내주자. 이런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재밌는 건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디즈니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디즈니는 자신의 영화를 통해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비판이고 자기 성찰이죠. 팀 버튼은 교묘하게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디즈니와 디즈니랜드를 이 영화를 통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영화는 통쾌한 것이죠. 모든 것을 가졌던 반대비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덤보를 이용해 드림랜드의 투자를 받으려던 야망은 덤보와 전보의 탈출을 저지하다가 드림랜드가 모조리 불타버리는 결말로 돌아오죠. 반면 서커스 단장 맥스 메디치와 단원들은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빠 홀트는 콜레트와 연인이 되었고 딸 밀리 덕분에 기계파를 이용해 승마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콜레트라는 새 엄마를 가진 셈이 되었고 밀리는 과학이라는 자신의 꿈을 영사기를 통해 발현합니다. 조는 카우보이라는 자신의 꿈을 나름대로 서커스단에서 재밌게 풀어가요. 야망에 불타올랐던 반대비어를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버튼의 19번째 장편 영화이자 최신작의 비평이 끝났습니다. 저희 채널에 팀 버튼 특집 에피소드로 따지자면 이번 화까지 총 21개의 에피소드였죠. 헨리 셀렉이 감독을 맡은 크리스마스의 악몽과
팀 버튼의 초기 단편 빈센트와 프랭켄 위니를 다루었기 때문에 2회가 추가되어 총 21개의 에피소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팀 버튼 특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